메흐메트 2세를 흔히 정복자 술탄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로마 황제라 칭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는 1444년부터 1446년까지 잠시 술탄이었는데요. 첫 제위 때 헝가리 침략에 맞서 십자군을 격파했어요. 1451년 다시 즉위 후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준비했죠. 겨우 21세의 나이에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비잔틴 제국을 끝냈어요. 정복 후 그는 대담하게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칭호를 주장했죠. 330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근거였어요. 이 주장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인정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유럽 군주 대부분은 그의 칭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로마의 계승자로 여겼어요. 아나톨리아를 재통일하고 보스니아까지 정복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치, 사회 개혁을 단행했고요. 메흐메트 2세는 예술과 과학의 위대한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통치 말기 콘스탄티노플은 번성하는 제국의 수도로 변모했죠. 한 술탄이 제국을 끝내고 새로운 제국을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를 로마 황제로 칭했던 그의 야망이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그는 로마의 후계자라 믿었던 거죠. 역시 역사는 언제나 반전이 가득해서 재밌네요. 드라큘라의 진짜 성 포에나리 성에 오르려면 148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요? 다들 드라큘라가 이 힘든 곳을 어떻게 오르내렸을지 궁금해하죠. 근데 사실 그 1480개 계단은 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드라큘라 시대엔 그런 깔끔한 계단은 없었죠. 성 자체는 블라드 3세가 거주했던 곳이 맞아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성은 산꼭대기의 난공불락 요새였죠. 침략자들을 막는 자연 요새였던 셈이에요. 드라큘라는 이 성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는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를 지휘하기도 했죠. 이 성은 그의 주요 요새 중 하나였지만 유일한 거처는 아니었어요. 포에나리 성은 15세기에 버려진 후 지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건 대부분 재건된 흔적이죠. 그렇다면 1480개의 계단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관광객들이 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970년대에 건설된 거예요. 드라큘라가 실제로 썼던 길은 훨씬 더 험난했을 거예요. 매일 그 많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드라큘라 전설은 사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역사 속 진실을 파헤쳐볼게요. 다들 위계가 조선 왕실의 단순한 행사 기록이라고 알고 있죠? 특히 왕실 위례의 종합보고서 정도로 생각하곤 하죠. 근데 사실 위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흔히 로열 프로토콜로 번역되지만 사실 단순한 위례집이 아니에요. 위궤, 왕실 위례와 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3895권의 책 모음이죠. 여기서 위궤라는 단어가 진짜 반전인데요. 이 단어는 위례, 규약, 법규, 규칙을 아우르는 복합 개념이에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코드에 가까웠던 거죠. 예를 들어 조선시정 위궤는 조선시정의 법규 또는 법전이었어요. 심지어 세종대왕 제위 시절에 편찬이 시작되었답니다. 세종대왕은 학자들을 모아 법률, 관습, 신념을 법으로 정리했죠. 이 조선시정 위궤는 현대백과사전처럼 여러 권으로 엮였습니다. 그 안에는 형법, 민법, 행정법, 세금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 위궤를 단순히 기록물로만 본다는 건 정말 큰 오해예요. 위궤 조선왕조를 지탱한 거대한 운영체제와 같았어요. 왕실 위례부터 국가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법전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위궤를 볼 땐 단순한 그림책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조선의 모든 지혜와 규칙이 담긴 살아있는 법전이었으니까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는 정말 알수록 재밌다니까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중국 땅을 밟았는지 의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의 기록에 흔한 차문화나 만리장성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몽골 제국과 원나라 기록은 방대했지만요. 그는 베네치아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상업을 배웠어요. 아버지와 삼촌도 아시아를 여행하며 쿠빌라이 칸을 만났죠. 마르코도 그들을 따라 1271년 아시아 대장정을 시작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카타이에 도착해 쿠빌라이 칸을 만났죠. 칸은 마르코의 똑똑함과 겸손함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코는 칸의 외교사절로 임명되었어요.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까지 다녔죠. 무려 17년간 칸의 땅에서 지내며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봤어요. 그의 기록은 유럽의 아시아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했어요. 페르시아, 인도, 일본 등 많은 곳을 상세히 묘사했죠. 근데 왜 중국의 상징물들은 빠뜨렸을까요? 미스터리예요. 일부 학자들은 그가 중국에 안 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어쩌면 그의 여행은 중국이 아닌 몽골 제국 중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쿠빌라이 칸 궁정에서 보낸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죠. 마르코 폴로의 진짜 여행,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역사는 승자나 기록자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쿠빌라이 칸 하면 칭기즈 칸의 손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쿠빌라이 칸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리위 주역이었어요. 그는 몽골 제국을 사실상 분열시킨 장군인이죠. 할아버지 칭기즈 칸이 죽었을 때 겨우 12살이었으니 직접적인 유산 상속자는 아니었어요. 카간 자리를 놓고 형제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죠. 특히 동생 아릭 부케와의 톨로이 내전이 대표적이에요. 이 전쟁으로 몽골 제국의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다들 몰랐죠? 결국 1260년에 카간이 되었지만 그의 진짜 권력은 원제국에만 집중되었어요. 다른 몽골 칸국들에는 영향력만 행사했죠. 직접 통치한 게 아니에요. 1271년에는 아예 대원이라는 독자적인 왕조를 세워버렸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비한족 황제 통치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현재의 중국, 몽골, 한국, 심지어 시베리아 일부까지 지배했어요. 심지어 일본, 베트남, 버마, 자바까지 정복하려 했죠. 비록 모두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스케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1279년 송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며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위 이미지보다는 황제위 이미지가 강한 이유죠. 몽골 제국의 분열을 이끌고 독자적인 중국 왕조를 세운 그의 야망. 단순히 칭기즈칸의 손자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었네요. 이제 쿠빌라이 칸 제대로 알고 가세요.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반전 매력이 넘친다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다들 복수법의 상징처럼 알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잘 조직된 법전이었어요. 기원전 1755년부터 1751년 사이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이 자신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전의 뼈대는 만약 나면 할 것이다라는 조건문 형식이에요. 현대 학자들은 이 법전의 공정함과 법치주의에 감탄했어요. 단순한 복수법이 아니라 복잡한 바빌로니아 사회를 반영한 거였죠. 형법, 가족법, 재산법, 상법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뤘어요. 이 거대한 법전은 높이 25m의 현무암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무려 4130줄이 넘는 쇠기 문자 텍스트가 가득하답니다. 비석 상단에는 함무라비와 정의위 신 샤마시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이 비석은 원래 바빌로니아에 있었는데 600년 뒤 전리품으로 약탈당해 수사로 옮겨졌어요. 1901년에 재발견되었고 지금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은 1000년 넘게 이 법전을 베껴 쓰고 연구했어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전이었다는 증거죠.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히 복수만 외치는 법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강했어요. 이젠 함무라비 법전 얘기할 때 눈에는 눈만 외치지 말아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였답니다. 다들 러시아 혁명하면 피 튀기는 볼셰비키 혁명 하나만 떠올리죠. 근데 사실은요, 1917년에만 두 개의 큰 혁명이 터졌답니다. 첫 번째는 2월 혁명인데 이때는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한 사건이에요. 독일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고 빵도 없어서 백성들이 폭발한 거죠. 군인들까지 이건 아니다 며 들고 일어나자 차르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때는 아직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부터 소비에트라는 지역 평의회가 막강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페트로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거죠. 초기에는 임시정부를 지지했지만 자기들 목소리를 강하게 냈어요. 결국 러시아엔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시정부는 국제 외교와 군사를, 소비에트는 국내 치안을 장악했어요. 특히 소비에트는 노동계급과 도시 중산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10월 혁명 전이 복잡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럼 10월 혁명은요? 그건 볼셰비키가 소비에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두 번째 혁명이에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러시아 혁명은 사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거였죠. 빵 부족, 전쟁 패배, 그리고 차르에 대한 불만이 한데 모여 터진 거였어요.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혼돈 속에서 여러 세력이 부딪힌 결과인 거죠. 어때요? 러시아 혁명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역시 역사는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속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하면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다들 이 그림이 칙칙한 단색톤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요, 엄청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득 찼던 그림이었답니다. 원래 미켈란젤로는 천장 프레스코보다 더 많은 색을 사용했어요.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숨겨진 오렌지, 초록, 노랑, 파랑색이 드러났죠. 그림 속 인물들이 원래는 거의 모두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건 아시죠? 나중에 옷으로 가려진 부분도 많지만 복원 후 일부는 다시 드러났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거대한 벽화를 67세에 완성했어요. 무려 4년 넘게 작업해서 1541년에 마무리했답니다. 천장화를 끝낸 지 25년 만에 다시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돌아온 거죠. 초기에는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의뢰였지만 실제로는 바오로 3세 때 완성됐어요. 개혁적인 바오로 3세의 영향이 그림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프레스코에 300명이 넘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 그 중에는 예수님과 주요 성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담겨있죠. 왼쪽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전통을 따랐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의 표정은 정말 실감나요. 천국의 주민들과 새로 구원받은 자들이 위쪽에서 합류하는 장면도 있어요. 복원 전에는 몰랐던 이 화려한 색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칙칙한 단색이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 반전이죠. 역시 역사는 복원가가 다시 쓰는 거네요. 알렉산더 대왕, 정복의 화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젊어서부터 왕이 되어 세상을 제패한 인물로 기억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어요. 아버지 필립 2세가 암살당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란이 터졌거든요. 무려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바로 발칸반도로 출정해야 했죠. 트라키아와 일리리아를 다시 장악하고 테베시를 아예 파괴해버렸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생존 전쟁을 시작한 셈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던 똑똑이 왕자님은 어디 가고. 30살에 이미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그 과정 내내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휴식은 사치였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한 게 30살이 되기도 전이에요. 이수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박살냈고요. 그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은 전설적인 지휘관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16살까지 배웠으니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그 지식으로 전술을 짰는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정복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를 세운 건 잘 모르더라고요. 정복자 이미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면모죠. 그의 짧은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는 역시 아는 만큼 재미있는 법이네요. 다들 몬테수마 2세가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했다고 알고 있죠? 역사책에서도 그를 나약하고 미신적인 통치자로 묘사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몬테수마 2세는 아즈텍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끈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아즈텍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어요. 전쟁을 통해 남쪽으로 치아파스, 테오안테페까지 영토를 확장했답니다. 사프텍과 요피조까지 제국에 편입시켰으니 그야말로 정복군주였죠. 심지어 에카테펙의 왕비와 결혼하여 자신도 왕이 되는 수완을 보여줬어요. 그는 이전의 능력 위주 계층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격차를 더 벌려 평민의 왕궁 출입을 금지했죠. 이런 정책들은 그가 단순히 무기력한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럽인과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첫 접촉이 그의 제위 중에 일어났어요.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트란을 점령할 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두 명의 아즈텍 통치자가 있었지만 제국은 급격히 붕괴했어요. 결국 몬테수마 2세는 패배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18년 동안 제국을 번영시킨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쇼코요치는 명망 있는 젊은이라는 뜻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는 정말 승자의 기록이네요. 다음번엔 어떤 역사 속 오해를 풀어볼까요? 몬테수마 2세는 나약하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